안녕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에서 제7장 스스로를 사랑하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는 이제 성공해도 좋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자, 우선 시작하자.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한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한다.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미리부터 명성을 쌓을 수는 없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집이나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한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두라고 부탁한다. 나는 잠시 연필을 찾을 동안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연필을 찾으면서 책상 위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한다. 병원 영수증, 비행기표, 보험증권, 피자 상자, 알약병, 커피잔, 그리고 날짜 지난 신문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연필이 있을 텐데... 이제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한다. 회중, 전등, 전지, 이쑤시개, 골프티, 살빼기 작전 템플릿, 결혼 사진, 홍콩에서 남겨온 잔돈, 아이들 크레용까지. 크레용 결국 레몬색으로 숫자를 휘갈겨 쓰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보험증권을 찾았으니 잘 보관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표는 여행 파일에 처라고 커피잔은 식기세척기에 넣는다. 이미 정해져 있는 목록대로 지우개는 윗서랍에, 전화번호부는 책꽂이 위에, 피자 상자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화기에 묻은 초콜릿까지 닦아낸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목표가 생긴다.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가슴을 설레면서 계획을 한다. 파일들을 색깔 라벨로 구분해야지. 필통 하나에는 볼펜만 넣어야지. 쓰레기통은 매주 비워야겠어. 그 다음에는 사무기구보다 큰 대상을 목표로 삼는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일터로 만드는 것이다. 자정이 될 때까지 연필 한 다스를 발견하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제는 진공청소기에 한창 재미를 들였으니까. 이런 식의 사무실 청소 법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랑을 파고 세금을 지급하고 세차하는 일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시작한 후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흥분하게 된다. 우선 뛰어들고 나면 에너지와 열정이 솟아난다. 우리는 종종 힘이 생기면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 천만에 먼저 시작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숙제를 하겠어. 그게 아니다. 힘이 생기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일에 뛰어들면 일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생긴다. 우리는 일에 휩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 비결은 시작에 있다. 일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어떤 일이건 결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설을 예로 들어보자. 연설을 하기 위해 100%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아무리 여러 번 써보고 오래 연습해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고 말할 것이다.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식장에 입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가?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뒤 심호흡을 하고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프레드는 말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시오. 그러면 시작하겠소. 아닐세 프레드. 우선 시작해보게나.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완전한 대답이나 어떤 보장을 기대하지 말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 행동이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행동이 우리를 자극하고 기회를 가져다 준다. 첨벙 뛰어들어보자. 성실성. 모든 스승들과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을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약속과 책임의 문제에 접하게 되면 겁쟁이가 된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낚시를 간다. 그들은 청구서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도망쳐버린다. 그러고 나서는 어째서 자신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의아해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그 일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이다. 필요한 경우에 약속과 책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말을 지켜야 한다. 점차 자신의 말이 자신을 위한 법이 되면 그때 마침내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믿을 수 있다. 용기에 대하여 편안함은 하인으로 출발해서 주인이 된다. 칼릴 지브란. 사람들은 빗속에서 노래하는 가사를 쓰지만 현실에서 비에 몸이 젖으면 신음을 한다. 우리는 우글거리는 뱀과 거미의 무릎까지 빠져서 걸어가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서 좋아한다. 하지만 사무실에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으면 폭발하고 만다. 아마도 비디오에서 모험을 적게 본다면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보험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생활은 편안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돈에 대한 편안함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편안함을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편안함에 대한 중독증 때문에 생겨난다. 비행기는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한다. 표준 작업량은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은행 당좌 대월은 편리해야 한다. 등등. 지나친 편안함은 지루함을 낳는다. 두뇌가 멈춰버린다. 만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꿈을 쫓고 있다면 때로는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거절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돈은 떨어지고 기진맥진할 것이다. 역경이 찾아오면 그것을 과정의 일부로 생각하라. 열정을 가져라. 흥미를 가져라. 즐거움을 찾아라.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재미를 느껴보려. 편안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입견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용기가 IQ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프레드는 말한다. 나는 지식인이야. 학위를 2개나 받았다고. 그런데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일도 더 잘하고 돈도 더 많이 받는다니 믿을 수가 없군. 보상은 우리가 자신의 명성이나 돈 아니면 그 2가지를 모두 희생할 각오로 모험을 할 때 주어진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불사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 차라리 무언가 큰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배운 적이 있는가?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운 적은 없는가? 윌트 휘트먼. 우리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싶어한다. 그래야만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말은 나약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은 험하고 자연의 법칙은 냉혹하다. 약한 양은 여우에게 잡아먹힌다. 약한 사람들 역시 잡아먹힌다.
약한 동물은 여우에게 사냥하기 쉬운 목표물이 돼야 하며 눈에 띄면 물리고 만다. 어느 날 한 개구리가 시냇가에 앉아 있었다. 전갈이 와서 말했다. 개구리 씨, 이 시내를 건너고 싶지만 나는 전갈이라 수영을 할 수 없네. 자네가 나를 등에 태워서 건네주면 고맙겠군. 개구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넨 전갈이고 전갈은 개구리를 물지. 그러자 전갈이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왜 자네를 물겠나. 건너편에 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했다. 좋아, 내 등에 타게 데려다 주지. 그런데 시내를 반쯤 건넜을 때 전갈이 개구리를 물었다. 개구리는 고통으로 몸을 뒤틀면서 말했다. 왜 그랬어? 이제 우리 둘 다 빠져 죽을 거야. 전갈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난 전갈이고 전갈은 개구리를 무는 거야. 전갈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같이 끌어내릴 수 있다면 자신이 빠져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맞서야 한다. 언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또는 나를 친절하게 생각할지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동의하게 만들다가 지쳐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버린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 내면의 지침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다. 막연한 두려움. 언제나 해왔던 것만을 한다면 언제나 받았던 것만 받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배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부동산을 샀는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지, 새로운 것을 사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질문한다. 만일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할 수 있다라면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든다. 큰 모험이건 작은 모험이건 다 마찬가지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테드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망설인다. 그는 묻는다.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직장을 잃고 그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저축한 돈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든 해보겠어. 그는 아파트를 산다. 야는 제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그녀가 내 얼굴에 콜라를 뿌릴지도 모르지. 그 정도 대접에는 익숙하다. 한번 해보겠어. 루이스는 고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의학을 그만두고 싶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그랬을 때 가장 최악의 사태는 무엇일까? 아빠는 화가 나서 몹시 흥분하시고 친구들은 내가 미쳤다고 하겠지. 그리고 나는 공부를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게 최악이라면 견뎌낼 수 있어.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만들면 그 모험이 좀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이다. 마음을 비우자. 궁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활을 쏠 때는 모든 기술이 발휘된다. 그가 승자가 되려고 활을 쏘면 이미 초조해진다. 상금이 그를 분열시키고 그는 노심초사한다. 그가
활쏘기보다 승리에 더 집착하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힘을 빼앗아 간다. 장자.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골대를 향해 공을 차본 적이 있다면 스포츠가 게임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 다 큰 어른들이 회계사, 트럭 운전사, 뇌수술 전문의, 호텔 사무원 할 것 없이 떼약별 아래 퍼붓는 빗속에서 공을 가지고 주말을 보내는지 이해할 것이다. 탁구대에서, 배드민턴 코트에서, 스키 연습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법칙을 배운다. 스포츠는 재미를 주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개인의 힘에 대해 가르쳐준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현재에 전념해야 한다. 지나친 생각이 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점수에 대해 잊고 있을 때 가장 멋진 공을 던지고 가장 멋진 슛을 날린다. 승패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비울 때 나온다. 아무 생각 없이 골프공을 힘껏 페어웨이를 향해 날려보라. 우리가 굳이 자신의 힘을 증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강한 힘이 나온다. 이 법칙은 또한 사람을 다루는 일에도 적용된다. 여유를 가져라.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퍼가 화를 내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 권투 선수와 카레이서가 성을 내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부모와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라. 세상과 사람들을 증오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정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된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도 소용이 없다. 일단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판, 바람, 공, 할 거 없이 모두 나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나설 것이다. 성공한 운동선수는 다른 유능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들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특별한 성과는 특별한 헌신으로부터 나온다. 무관심한 구경꾼들은 마이클 조던이나 스테피 그라프가 단지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스타들은 일반인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에서나 삶에서나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더블 보기를 저지르거나 골프공이 물에 빠지거나 글러브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말한다. 네트에 공을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공이 네트에 걸리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우리는 자신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잘못된 그림을 그린다. 그러고 나서는 오로지 그 마음속 그림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 그러면 네트에 걸린 공 그림이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 두려움은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면접 시험을 보거나 연설을 하는 등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하는 동안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불운한 그림들을 그리면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상황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트로피가 아니라 교훈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아이들은 스포츠에서 출발 지점이나 경기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운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전어 씨 가족을 방문하곤 했다. 그 집에는 언제나
냉장고에 코카콜라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콜라가 있는 집을 대단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우리 냉장고에서 콜라를 보았다. 그제서야 나는 코카콜라가 슈퍼스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오로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만 정장을 입었는데 그걸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점차 정장을 입었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12살이었을 때는 호주의 수상이 되고 싶었다. 수상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 바람은 다소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내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작가들이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 때때로 우리는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적인 사람들이 초능력자는 아니다. 그들에게도 뇌는 하나밖에 없으며 하루는 24시간이고 보통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있다. 그들은 기술과 방법을 연마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우리도 자신의 기술과 방법을 연마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특별히 성공하도록 허락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신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서 이제 네게 때가 왔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가 너는 할 수 있다. 또한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해주지도 않는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념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방법이 생긴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친구들이 책을 빌려주고 광고가 눈에 들어오고 우연히 적시적소에 가게 되고 그런 경우 우리가 기회를 좀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말 그대로 기회를 불러들이는 것일까? 양쪽 모두이다. 나는 1983년 10월 19일을 기억한다. 그날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 25년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결심했다. 3일 후에는 전에는 들은 적도 없는 라디오 방송을 무심코 켰다가 어떤 강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그 과정을 수강했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특수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그 열쇠는 우리가 가진 열이다. 열이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는 진지한 다짐이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면 방법이 나타난다. 그런 행운을 만나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제8장 세상을 받아들여라. 마음이 편해지길 원한다면 모든 일에 좋다 또는 나쁘다는 딱지를 붙이지 말라. 세옹지마.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말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의 말이 달아나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다. 말이 달아나다니 정말 운이 없군요. 그 농부는 대답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물론 불운이지, 이웃들이 말했다. 일주일 후에 농부의 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생마 20마리가 뒤따라 들어왔다. 농부의 이웃들이 축하하러 와서 말했다. 말이 돌아오고 거기에 20마리가 더 생겼으니 정말 운도 좋군요. 농부가 대답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웃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다. 이런 불운이 생기다니. 그러자 농부가 말했다. 행운인지 불운인지 누가 알겠소.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화를 벌컥 냈다. 당연히 불운이지 이 어리석은 늙은이야. 또 한 주가 지났을 때 군인들이 와서 마을에 사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모두 먼 나라의 전쟁터에 데리고 갔다.
다리가 부러진 농부의 아들은 집에 남을 수 있었다.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다. 아들을 보내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농부가 말했다.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모든 일의 득실을 따지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그것은 무익한 짓이다. 우리는 전체 그림에서 단 1%만 나쁘게 보여도 그 일에 재난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한 계속해서 잘못될 것이다. 발버둥 치고 소리를 치면서 사는 한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모든 일이 변한다. 비행기를 놓치면 우리는 말한다. 큰일 났다. 급한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 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넘어가면서 내 무릎에 커피를 쏟고 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세상과 싸우면 세상이 항상 이기는 법이다.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다. 나는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일이 달라질 것이다. 옛 친구를 만나고 새 친구를 사귀고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면 삶은 개선되기 시작한다. 논리적인 사고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직장에 지원했다가 실패했다고 하자. 만일 그건 내 직장이나 다름없었어. 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한다면 좌절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좌절하고 스스로 원한다면 평생 동안 좌절할 수도 있다. 우리는 훌륭한 논리적 이성으로 자신의 경우를 항의할 수 있다. 그 항의는 타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모든 일에 좋거나 나쁘다는 딱지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 딘 블랙은 그의 저서인 우물한 개구리에서 두 가지 실화를 소개하고 있다. 농장에서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6살짜리 올스타 농구 선수인 커트 브링크맨.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되찾은 중년의 남자. 농구 선수인 커트 브링크맨은 우수한 휠체어 운동선수가 되고 나서 말한다. 나는 다리를 가지고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금방 적응하고 있다. 만일 내 다리가 아직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맹인이었으나 외과 수술로 시력을 찾은 52세의 남자에 대해 그의 정신상담 의사였던 리처드 그레고리가 말한다. 맹인이었을 때 그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눈을 뜨고 보게 되자 이전에 자신이 이룬 공적들이 가치 없어 보이고 자신의 위치가 어리석게 생각되었죠. 그 남자는 실망감에 사로잡혀 지내다가 1년 만에 우울증으로 죽었다. 사고방식이 삶의 질을 규정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세상은 엉망이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하다. 세상은 엉망이다. 누구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고 누구는 낭비를 하고 누구는 캐비어를 먹고 누구는 콩을 먹는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고민하고 트집을 잡는 동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또한 불평은 우리 자신 역시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캘커타의 굶주림을 지적하면서 말한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있다. 만일 내가 인도인이라면 또는 만일 내가 캘커타에 살면서 인도인들을 돕고 있다면
아마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민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수녀는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한다.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하다. 또 다른 선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한다. 세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달은 지구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고, 장미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웃들은 싸운다. 이 모두가 위대한 우주 법칙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병들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태양은 너무 크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 일이란 원래 그런 법이다. 메리는 말한다. 나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고상하게 들리지만 그다지 지혜롭지는 않다.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의 작은 한 구석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세상 일을 개선하는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규칙을 정하지 말자. 은퇴한 행정관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100만 달러짜리 사업에 대해 고심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 창문을 닫고 잔디를 깎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하찮은 일에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사실이다. 우리는 걱정거리를 찾는다. 12시간이 걸리는 비행기 여행을 하는 자신을 상상해보자. 방금 이륙했으므로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잠도 좀 자보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코를 고는데 정확하게 6초마다 코를 곤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 안 돼. 이 친구는 메트로놈처럼 코를 고는군. 만일 이 멍청한 녀석이 코 고는 걸 참지 않아도 된다면 행복할 거야. 나는 혼자서 말한다. 1분에 10번 코를 고니까 곱하기를 하면 프랑크푸르트까지 7,200번 코를 골겠군. 내 생에서 최악의 밤이 되겠어. 지금까지 뒷자리에 아기가 자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기가 말똥말똥 깨어나서 울어대기 시작한다. 쉬지 않고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우는 아기를 무시해버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코 고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군. 나는 나쁜 습관을 참을 수는 있지만 울어대는 아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때 일은 점점 더 악화된다.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더니 땅으로 떨어져 내린다. 얼굴로 피가 솟구치면서 내장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듯하다. 모두들 비명을 지른다. 나는 구명 재킷에 손을 뻗으면서 신과 거래를 한다. 이 추락에서 나를 구해주신다면 다시는 코 고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유럽까지 줄곧 우는 아기를 기꺼이 참고 견디겠습니다. 비행기가 수평을 찾더니 올라가기 시작한다. 기장은 예기치 않았던 소동을 사과한다. 아기는 울기를 멈추고 옆 사람은 다시 잠이 든다. 나는 평화롭게 다시 낱말 맞추기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옆 사람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한다. 오, 제발 이 친구가 코를 골지만 않는다면 행복하겠어.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우리는 걱정 등급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걱정한다. 다리가 부러져 있을 때는 다리가 치료될 때까지 두통을 걱정하지 않는다. 코를 고는 남편들은 침실에 불이 나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초조해질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규칙에 의한 것이다. 그 규칙의 일부를 늦추거나 모두 버린다면 현실이 우리의 규칙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 아무도 나의 하루를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 거만한 은행원, 주차장 안내원, 교통경찰, 12조의 웨이트리스가 내 24시간을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불손한 호텔 프런트 담당자와의 대결 역시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화를 내지 않고 신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2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환경이나 날씨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뿐이다. 외부 세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뭐뭐만 있다면 행복하겠어 라고 말한다. 천만에 우리는 24시간 정도 행복하면 그 후에는 불평거리를 찾는다. 신형 포르쉐를 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떨어진다. 나는 뛰듯이 기뻐한다. 그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아이들이 쇼핑카트로 공격한다. 그러면 나는 곧 이렇게 말한다. 저 불량배들을 잡을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지난주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을 기억해보라.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남자친구가 내 생일을 까맣게 잊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괴로운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라도 당연히 화를 낼 거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천만에 모두는 아니다. 우리는 각자 사물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이며 우리는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생각에 따라 감정도 달라진다. 마음의 평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과 평화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다. 만일 사랑을 추구한다면 좀 더 평화로울 것이다. 만일 평화를 추구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얻을 것이다. 평화는 신경 안정제가 아니다. 평화는 균형이다. 격투기 선수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균형이다. 가라떼에서는 우리의 힘이 균형과 평온한 마음에 달려있다고 배운다. 지나치게 흥분하면 승산이 없다. 골퍼들은 균형에 대해 알고 있다.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면 빵점이다. 대신 긴장을 풀고 자신의 힘을 감지하면서 잡념을 없애고 나면 성공이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 또는 마음의 평화는 힘의 원천이다. 평화롭다는 것은 축 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평화로움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로움은 더 넓은 그림을 보면서 자질구레한 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할부가 끝나면 좀 더 평화로울 것이다. 프레드는 말한다. 청구서를 모두 지불하면 어느 정도 평화를 찾을 거야.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은 대출을 갚거나 수영장을 넓히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단서를 주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중심 목표가 개인적 안전에 국한된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인생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원하는 사람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프레드는 말한다. 만일 교회에 작은 집을 한 채 가질 수만 있다면, 만일 퇴직수당을 한 미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안정될 것이다. 물론이지 프레드, 교차로에 서서 달아나는 버스에 대고 계속 그 말을 해보게나. 우리의 유일한 안정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곳에 있는 안정은 믿을 수 없는 신화이다. 은행이 무너지고 회사가 사라지고 비행기는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을 즐기라. 사는 재미의 반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자신과 협정을 맺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감당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엄습하면 스스로에게 말하자. 만일 우리 집이 불에 타면 이사를 하겠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그만두겠다. 버스에 치이면 지구를 떠나겠다. 뜻.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지구는 위험한 장소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은 토끼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어느 정도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에게서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매일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해변을 걷는다. 각자가 자신의 안식처와 침묵을 찾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의 외면을 바라본다. 4년 동안 나는 심신의 안정을 가리키는 주말 강좌에 다녔다.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안정을 배우고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말했다. 두통이 사라졌어요. 요통이 사라졌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즐거워해요. 남편의 행실이 바로잡혔어요. 골프 실력이 늘었어요. 대부분 그 참석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저절로 되는 것이다. 서구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나는 거기에 대해 반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일에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투쟁을 믿으면서 성장한다. 우리는 세상 일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라고 배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치고 긴장하게 만든다. 나는 어렵사리 마음의 평화를 배웠다. 내가 초상 화가가 되기로 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나를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비법은 일주일에 7일, 하루 10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그래도 잘 안되면 밤새워서 그린다였다. 나는 한심한 그림을 그렸다. 지치고 좌절하자 나는 세상 일이란 필사적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인생은 우리가 투쟁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투쟁으로 이어진다. 순리를 따라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다. 한 젊은 청년이 위대한 격투기 선수를 만나기 위해 일본 전역을 여행했다. 신세라는 사람을 접견하고 그가 말했다.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자 신세가 말했다. 10년. 스승님, 저는 매우 열심입니다. 밤낮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청년이 다시 묻자 신세가 대답했다. 20년. 현재에 전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현재에 사는 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떨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오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에 전념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여라. 인생을 서두르면서 살지 말라. 우리의 믿음 체계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결코 충분한 시간이 없다. 버스를 타러 달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달려가고 전화를 받으면서 점심을 먹는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에게 말하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상관없다. 서두르지 말자. 개처럼 느껴보자.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면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다. 개들은 모든 사물에 주의를 기울인다. 덤불, 꽃, 잡초, 소화전. 아무리 여러 번 같은 개를 데리고 같은 장소를 산책해도 언제나 그 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개들은 현재에 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개처럼 느껴보려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대체로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한 입, 한 입 맛을 느껴보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낱말 하나하나를 들어보자.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음정을 들어보자. 산책을 하면서 모든 나무들을 바라보자. 점차 거기에 숙달될 것이다. 자신에게 주장하라. 시간은 충분해. 하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잠재의식의 일부가 된다. 쫓기는 기분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자. 시간은 충분하다. 수피교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는 잠든 채로 태어나서 잠든 채로 세상을 살고 깨어나기 전에 죽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우리의 의식활동을 두고 하는 말로 생각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밧줄 위에서 오래 견디고 있을수록 삶은 보다 향상된다. 안정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떤 결과를 뒤쫓고 있다. 그러나 심오한 평정, 명상 또는 기도를 할 때는 그와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쫓을 수 없다. 그런 일들은 분명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 단, 현재에 전념해야 한다. 안정을 취하는 일은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된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한다기보다는, 즉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러한 내면의 안정을 연습하면 그 특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직관적이 된다. 이미 향기로운 물속에 옷을 담그는 것처럼 매번 조금씩 진한 향기가 남는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목소리에 접근하지만 그 미묘한 소리를 듣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시끄럽다. 그러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정시키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직관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정신적 안정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잘 알려진 두 명문대학의 조사팀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73명의 노인을 매일 명상을 하는 사람들과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서 연구했다. 4년 후에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절반이 세상을 떠났다. 명상을 한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았다. 1978년 로버트 키스 윌리스는 10년에 걸쳐 명상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청력, 그리고 근거리 시력의 3가지 지침을 기준으로 신체 연령을 측정하는 연구를 완성했다.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은 신체 연령이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5년이 젊었으며 5년 이상 명상을 한 대상자의 신체 연령은 평균 12년이 더 젊었다. 즉, 5년 이상 명상을 한 60세의 노인은 48세의 몸을 갖고 있었다. 나는 안정을 취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기분이 든다. 그러다가 곧 나태해져서 기도와 명상을 그만둔다. 그러면 점차 삶이 힘겨워지고 짜증이 난다. 자제력을 잃는다. 그래서 다시 매일 안정을 취하다 보면 삶이 점차 제자리를 찾는다. 바쁜 사람들은 이러한 주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쉴 시간이 없을수록 절대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 안정은 우리에게 분명한 행복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혜택들을 준다. 즉,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평화롭게 느끼고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들과 좀 더 평화로운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을 보면 좀 유별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싸움을 찾아다닌다. 만일 화를 내는 사람들과 만나야 할 경우라도 우리 마음이 상대적으로 평화롭다면 그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이끌려오고 훨씬 바람직하게 행동하게 된다. 만일 안정이나 명상을 위한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책들과 그룹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정과 명상을 위한 비결. 정신적인 치유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이른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앉아서 해야 한다. 누워있다 보면 잠이 들게 된다. 시간이 없을수록 안정을 취해야 한다. 명상을 하는 시간보다 명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더 많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자신을 정비한다고 생각하자. 매일 20분이 우리의 능률을 향상시켜 준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 언젠가는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순항을 하게 될 것이다. 매일 마음의 평화를 목표로 삶으면 삶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사람들이 역겨울 때 이렇게 해보자. 논쟁이 휘말릴 때마다 상관, 남편, 친척들과 불화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자. 혼자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느껴본다. 상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어색하고 생경한 기술처럼 보일지라도 어쨌든 시도해보자. 논리적으로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그 기술을 사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아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레스토랑이나 호텔 방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편이 더 낫다.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직관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장소를 피하라. 어떤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걸어다니자. 파동을 감지하자. 하루 종일 황야를 헤매고 다녔는데도 힘에 넘칠 수도 있는 반면 쇼핑몰에서 오전을 보내고 났는데도 트럭에 치인 것처럼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풀, 나무, 물,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 폴리에스터 등등은 모두 어떤 파동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파동을 감지할 수 있다. 숲과 정원은 치유적인 파동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쇼핑몰과 주차장은 그와 다른 파동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낸다. 성당은
고결한 파동을 갖고 있다. 탁자에 비닐을 덮은 지저분한 음식점은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장소이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바와 스트립 쇼장은 우리의 에너지를 벗겨내는 장소이다. 우리의 건강과 감정이 환경의 미묘한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고양되면 질병과 다른 사람의 우울함에 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에너지가 저하되면 좌절과 질병을 불러들인다.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라. 전 세계의 문화마다 각각 시간에 대한 고유의 전통과 예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인디언 청년과 아프리카 부시맨은 청년기에 자신의 종족을 떠나서 산꼭대기 위에 앉아있거나 숲속을 걸어다니며 자신의 목적을 찾는다. 예수, 석가모니와 모하메드 같은 성인들은 모두 고독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수많은 승려, 신비주의자, 구도자들이 그들의 전철을 밟았다. 우리에게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신문이나 시계가 없으며 통장의 잔고를 잊을 수 있는 신성한 장소가 필요하다. 침실 한 구석이건 발코니건 숲속이건 간에 어디라도 묵상과 창조력을 위한 곳이 될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17세기 이래 과학은 뉴턴식 접근법을 취해왔다. 즉, 무언가를 이해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조각들을 조사한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더 작은 조각들로 부수어서 분자해서 원자로, 원자핵으로, 소립자로, 그리고 마침내 우주를 이해한다. 과연 그럴까? 워즈워드의 시를 한 편 선택해서 그것을 전제 조건과 대명사로 나누고 낱말을 한자 한자 나누어 보자. 그 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까? 모나리자를 화가가 분놀림한 대로 나누어 보라. 과학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왔다고는 해도 스펙트럼의 일면에 불과하다. 과학은 분해한다. 지능은 세상을 분리한다. 반면 마음은 사물을 한데 합친다. 지식과 지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친구를 분석하면 그의 장점을 볼 수 없게 된다. 세상을 분석하고 분해하면 나 자신이 분열된다. 반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 사랑을 하면 그 대상과 곧바로 연결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사물을 잘게 쪼갤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석의 반대는 통합이다.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보살피고 인간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심신이 건강해진다. 감사와 마음의 평화. 잠시 자신의 삶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해보자.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알라, 인디어에 주신 여호와 등등 우리가 우주의 힘을 일컬어서 부르는 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보자. 제게 삶과 가족과 집과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하며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우리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라고 투덜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특별한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 대부분은 우리를 그다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 우리 자식이 가족, 연인, 자동차, 직업에 대해 불만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에 연연해 한다. 만일 일에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탈 수 있다면,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달아날 수밖에. 우리는 무언가에 매번 감사할수록 점차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전념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단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마음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언젠가는 감사하는 마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만일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면서 잠에서 깨어나라. 만일 내 인생이 나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한다면 결코 나아질 리가 없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책을 보면 죽음에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삶이 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새로 얻은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방금 버스에 치여서 죽었다면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는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75년 동안 살아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은 우리를 달래준다. 그는 에너지가 생성되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 우리의 뼈는 돼지꽃의 거름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살과 뼈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육신을 떠나는 경험 또한 초월적인 존재를 암시해준다.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몰리 숙모는 내게 이야기한다. 내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몸에서 떠나더구나. 나는 내 자신의 수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의사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한단다. 그들이 시카고 불스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내 말을 믿겠니? 우리는 단지 육신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육신이 아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인슈타인과 몰리 숙모는 삶이 계속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은 우리가 숨을 거둔 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가설에 동의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죽음은 분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즐기게 해주는 자극이 된다. 정말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 가장 고약한 사고방식은 이승에서는 고통을 받겠지만 저승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정말 대단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셈이군.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있다. 내세가 옷소매에 무엇을 감추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현재 목표는 여기서 지금 나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사랑, 확신, 동정심, 바구니 짜기 등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가 이승에서 갈고 닦는 품성과 재주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여기서 지금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9장 완전한 용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코언플레이크 상자에서 경품 대회를 보았다고 하자. 10단어 이내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면 뭐라고 쓸까? 집을 물려받아서 물건으로 가득 채운다? 100만 달러를 벌어서 버뮤다로 간다? 골프 핸디캡을 한 자릿수로 낮춘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인생에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다. BMW 자동차와 구찌 구두는 단지 장식일 뿐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본질에서 빗나가서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쓴다. 가죽옷이나 최신형 노래방 기계 등등. 거의 모두 노래 가사와 모든 영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진정한 재산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겪고 있는가.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임종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강조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한다. 내가 손주 20명을 더 만들었더라면, 또는 어머니와 자식들을 잘 보살펴라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내 자동차를 잘 간수해라 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해보자.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정답처럼 들리지 않는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들은 신생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 하루 3차례씩 10분 동안 얼러주었고 다른 그룹은 얼러주지 않았다.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보다 체중이 2배로 늘었다. 이런 종류의 치료법을 일컫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 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말로 충분하다. 아기들은 사랑이 없으면 자라지 않으며 어른들도 또한 사랑이 없으면 틀림없이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 다 성숙한 사람들이 나에게 때때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듣는다. 평생 소원이 우리 아버지한테서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좀 더 사랑을 받기 위한 시도이다. 거리에서 스쳐가는 사람들, 사무실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을 얻기 위해 미친 짓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안달을 할까? 왜냐하면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만일 내가 뭐뭐를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의 삶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올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껴안아 줄 필요는 없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제3세계의 쌀봉투를 건네줄 필요도 없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비판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입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 뭉갠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이다. 마크 트웨인.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머릿속으로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그 규칙을 깨는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규칙을 무시한다 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우리 대부분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성장한다. 즉,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고통스러운 쪽은 나다. 나는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눈을 감고 자신의 느낌을 경험해보라. 자신의 몸을 느껴보라.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자신 또한 불행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대로 행하고 아는 만큼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칠 뿐이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거기에 있다. 태풍 때문에 우리 집 지하실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날씨를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갈매기가 내 머리에 똥을 쌌다고 해서 갈매기를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들을 원망하는가. 폭풍과 갈매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은 죄와 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죄와 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맨 먼저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살기 위한 첫 단계는 부모를 용서하는 일이다. 물론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공적인 육아법에 대한 대중심리서적을 통달하지 못했으며 게다가 우리를 키우는 일 외에도 다른 걱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던 간에 다 지나간 일이다.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어쩌지? 그를 용서해야 할까? 나에게는 샌디 맥그리거라는 친구가 있다. 1987년 1월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권총을 들고 그의 거실로 걸어 들어와서 10대의 세 딸을 살해했다. 그 비극으로 샌디는 고통과 분노의 지옥에 떨어졌다. 그가 겪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분노를 거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샌디는 지금 사람들에게 용서와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면서 살고 있다. 그의 경험은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원한을 거두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분노를 거두었다고 샌디는 말할 것이다. 나는 샌디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강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그룹은 자신의 분노와 비통함의 감옥 속에 머물게 되고 다른 한 그룹은 보기 드문 이해심과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은 보통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시련, 질병, 고독, 좌절.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독한 상실감을 겪은 후에는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샌디만큼 호된 시련을 겪지 않은 우리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 싶은가 아닌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어도 좋아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불쾌감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불편하게 여긴다.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은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 있는가? 분명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기 잘못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은 위안을 받으려는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벌주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벌주게 될 것이다. 질병, 가난, 고독 등등. 우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탓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을 중단하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자. 자신의 단점에 대해 용서하면 우리와 같은 단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된다. 타인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나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즉,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본보기로 삼는다. 우리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 그들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 사랑은 두 사람,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료해 준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를 판단하지 말라. 그에게 딱지를 붙이지 말라. 그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수많은 좌절과 실망에서 구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전략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신적 가르침만큼 훌륭한 심리학적 조언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만일 프랭크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한다면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먼저 프랭크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용서와 사랑은 동일하다. 우리가 아기들을 사랑하기가 좀 더 쉬운 이유는 그들이 순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을 찾아보기로 한다면 그 관계는 진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원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을 수용이란 단어로 대체해보자. 완전한 수용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가족에 대하여. 가족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쳐준다. 우리는 사무실에 동료를 두고 떠나고 술집에 친구들을 두고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시시콜콜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묶여 있으며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족들 간에는 생김새가 어떻든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건 간에 서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내면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벨벳 털의 토끼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털 빠진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저절로 생겨나는 거야. 한 아이가 너를 오래오래 사랑한다면 단지 같이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너를 사랑한다면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차츰차츰.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쉽게 약속을 깨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보통 우리가 진짜가 될 쯤이면 다정한 손길 때문에 털이 대부분 빠지고 눈은 처지고 관절은 약해져서 아주 초라해진단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일단 진짜가 되면 못생기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하겠지만. 가족을 대접하라. 우리가 종종 저녁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에게 가족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대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아마 집에서 손님들을 대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틀 동안 가장 좋은 은그릇과 도자기로 식탁을 차리고 해산물, 딸기, 프랑스산 샴페인을 대접하면서 보내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다음 주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아오면 그들은 음식 찌꺼기를 먹는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다. 아마 우리도 언젠가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들을 위해 가지 요리를 남겨두자. 내가 비로소 아버지를 포옹하는 법을 배운 것은 그의 여생이 몇 년 남지 않았을 때였다. 많은 부자 관계가 그렇듯이 나는 8살이 되자 아버지를 더 이상 껴안지 않았다. 나는 남자다워지기를 원했다. 진짜 사나이는 애정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던 것이다.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때때로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내 얼굴을 보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일요일에 톡 기사가 월요일에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를 정말 알고 있으며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들에게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며 자상하고 너그러운 사람일까?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배우자를 후원하라. 프레드는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미 2시간이 늦었다. 메리는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한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8시 15분에 프레드가 문으로 걸어 들어온다. 그가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한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늦게 집에 올 거면 적어도 사고를 당했어야죠 라고 말하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프레드 역시 소리치기 시작하고 메리는 무시무시한 침묵으로 대항한다. 곧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녀는 침대로 가서 베개에 꽂아놓은 메모를 발견한다. 일찍 사무실에 가야 하니까 7시에 깨워주시오. 프레드는 다음날 아침 9시 30분에 깨어나서 자기 베개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한다. 7시에요.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 서로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나는 협력관계를 추천하는 바이다. 나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면서 사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나는 내가 쓰는 글과 내가 하는 일에서 일일이 아내의 조언을 구한다.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바짝 다가앉으면 웨이터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이 물어본다. 신혼이신가 보죠? 우리는 그 말을 엄청난 찬사로 생각한다.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면 서로를 도와야 한다. 만일 우리가 배우자를 돕지 않는다면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사랑과 두려움. 기적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정신 상태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다. 매우 단순한 그 개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유용한 출발점이 되어준다. 제이는 말한다. 내가 화를 내면 그건 분노예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생각해보자. 남편 빌이 술과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집에 돌아온다.
제이는 몹시 화가 난다. 그녀는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부엌에서 접시들을 내던진다. 실제로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겁이 나고 그를 잃게 될까봐 겁이 나고 그의 윗도리에 묻은 기다란 금발 머리카락이 겁이 난다. 우리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짐은 보증을 선 일이 걱정된다. 짐은 말한다.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는 단지 그것이 걱정되어서입니다. 걱정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이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면 무슨 걱정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는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질투는 어떤가? 질투 또한 두려움이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질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분노 뒤에는 언제나 질투, 걱정, 좌절이 숨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두려움이란 개념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나를 질투나게 만들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한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에게 그가 멋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왜 겁을 먹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질투에서 풀려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대의 잘못 대신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게 된다. 일단 두려움을 인정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가 쉬워진다. 여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3,000달러짜리 옷을 사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까봐 두렵답니다. 당신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 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당신이 길에서 무슨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는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만일 당신을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된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두려움이란 감정을 설명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욕설을 퍼붓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다지 겁이 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말한다. 사랑과 두려움이 두 가지의 주된 감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 겁을 먹고 있다. 바보처럼 보이거나 뚱뚱하게 보일까봐 겁을 내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겁을 내고 체면을 잃을까봐 또는 돈을 잃을까봐 겁을 내고 강도를 당할까봐 겁을 내고 늙는 것을 겁내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겁내고 사는 것을 겁내고 죽는 것을 겁낸다. 그래서 그렇게 펄펄 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사랑하라. 제10장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꿔라.
고속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생각되는 날이 있지 않았는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길에서 나를 밀어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짜증을 내면서 사무실을 나오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나에게 욕을 한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가. 세상은 거울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외부에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만일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거리를 바꾼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만일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직장을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대부분은 그 반대로 세상 일을 배웠다. 만일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어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어라. 때로 직업이나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역시 변하지 않으면 언제나 매한가지다. 제랄드 커피 대위는 북베트남에서 전쟁 포로로 7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처음에 나는 내 처지를 바꿔달라고 신에게 기도했죠. 하느님, 제게 5분만 주시면 잡히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느님, 미국이 승리해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는 또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가 바뀌었죠. 제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포로가 된 경험을 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달라는 기도에서 나를 바꾸게 해달라로 바뀌었다. 그는 기본 원칙을 발견하고 그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갖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이다. 신에게 우리의 처지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을 겪게 된다. 만일 메리가 결혼 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메리는 말한다. 주여, 만일 남편 프레드를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 프레드는 메리를 원망하면서 변하기를 거부한다. 메리는 프레드와 이혼한다. 다음 해 메리는 말할 것이다. 만일 남편 척을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생각을 바꾸면 상황도 따라서 바뀐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300년 전에 뉴턴은 모든 물체가 고정적이며 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는 그와는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즉, 물체의 성질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리학은 성인들의 변함없는 가르침, 즉 어떤 사물이나 상황은 보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생활도 바뀔 것이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면적인 일이다. 누군가 함께 행동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우리가 변하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변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 즉 그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동안 우리도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병상에 누워있다가 몇 주일 만에 처음 외출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늘, 나무, 풀 한 포기만 바라봐도 가슴이 설레지 않는가? 5년 만에 처음 옛 친구를 만나면 즐겁지 않은가?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진 듯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다. 기쁨은 신선한 시각으로부터 온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취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 그 여자는 너무 뚱뚱해. 그는 코가 너무 크지. 그녀는 입이 너무 커 하면서 사람들의 단점을 열거한다면 마음의 평화가 방해를 받는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과 사람들이 신통치 못하다고 혼자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세상과 그 속에 위치한 자신의 자리에 대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크나큰 구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의 평화이므로 굳게 결심하고서라도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자. 프레드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걸? 성숙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네. 자네의 마음을 스스로 책임진다면 프레드,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미덕을 찾는다면 자신 안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한다. 우리의 세상 경험은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경험일 뿐이다. 그러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헛될 뿐이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이 신성한 만남임을 기억하라. 내가 그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대접할 때 나 자신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명심하라.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경이롭다. 너무나 절묘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도록 되어 있다.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하나이므로 너의 성숙이 나의 성숙이며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가르쳤다. 한 차원 위에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할 때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주변 환경이 우리의 욕구와 일치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칼 융은 동시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의미는 인과관계가 아니지만 의미가 통하는 두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일 우리가 동시발생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목적을 갖게 된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을 희생제물처럼 느끼지 않게 된다.
생각해보자. 만일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주변을 향상시킬 기회를 주겠는가? 아니면 모두 희생자로 만들겠는가? 아마 혹자는 60억의 인구가 항상 적시적소에서 서로 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하려면 정말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야겠군 이라고 말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아마 인체 속에서 수십억의 다른 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나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동시 발생설과 개인과 전체와의 연결성이라는 개념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을 분리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합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요한 피드백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이 자신을 따라오리라고 기대한다.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결코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명에 대하여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위대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매일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대성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데려다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의 법칙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 1. 특별한 목표가 없다. 인생이 우연이라고 믿고 아무데로나 정처 없이 걷는다. 희생자의 정신 상태이다. 단계 2. 목표를 정하고 일한다. 목표를 설정한다. 계획과 훈련된 노력이 함께 특별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때때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단계 3. 자신을 준비한다.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리에 따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력과 시기 선택을 적절히 조화시킬 줄 안다. 초조함과 좌절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 우리가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투쟁심 대신 도전심이 생긴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큰일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사소한 많은 일들 속에서 의미와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프레드는 100만 달러를 벌어놓고 묻는다. 이걸 다 뭐 하지? 메리는 회사의 승진 단계를 헤아리면서 말한다. 이게 모두 무슨 의미가 있지? 사라는 임신을 하고도 여전히 우울하다. 인생의 의미는 100만 달러라는 돈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어머니라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현재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마찬가지이다. 만일 의미를 찾고 싶다면 순간순간에 주목해야 한다. 인생의 의미란 현재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 가는 대로 해라를 전부 읽어드렸어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라서요. 어렵지 않게 읽었네요. 정말 자기계발서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쩌면 그 사회적인 어떤 성공 이런 측면에서
책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흔히 시크릿이라고 하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류의 그런 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면 돈이 오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 뭐 행복해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정진하면 그것이 다가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네요. 어쩌면 마음 가는 대로 해라는 마음의 평화를 쉽게 바르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름길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